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 한참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몇 번이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말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제게는 지난 인천 원정에서 당한 포즈난도 생각이 났고 지금의 완패에 대한 굴욕도 더욱 크게 다가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내가 사랑한 수원이, 우리가 사랑한 이 팀의 엠블럼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또한 설명할 수 없는 심정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축구팬이라는 게 참 그래요. 나는 이 팀에 내 모든 사랑을 다 주었는데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결국 이 팀을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네, 저는 또 이 메비우스의 띠, 무한사랑 입구에 또다시 발을 들여놓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경기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존경을 보내드리면서 오늘도 우린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다방 크루입니다. 네, 현재 시각이 밤 11시입니다. 이 늦은 밤에도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모여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다 모이셨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정면 헤이러,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헤이러로 다시 돌아오신 건어스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꼴다방에 오랜만에 복귀한 브라이언입니다. 네, 영원한 막내 영막 브라이언님 3주 만에 오셨고요. 영막. 역마살인가요? 붉은 영마. 예, 안녕하세요. 축구팬이 아니라 F1팬 청주 사는 개랑 강윤입니다. 네, 오늘 또 왜 F1? 예, 이번 주말에 제가 두 번째로 즐기는 스포츠인 F1이 개막을 하는데요. 예, 수원이 엉망진창이라 잠깐 타스포츠로 피해 있어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 에이, 왜 그러세요. 16강 떨어진 팀의 팬들도 있는데. 아하, 아스날이 지금 몇 위예요? 아스날요? 2위. 그렇답니다. 네. 이스날 금지. 아, 사스날보다 난 거 아닙니까? 많이 발전했죠. 그 이름이 그 이순날과 비슷하기 때문에 금지입니다. 금기어입니다. 네. 금기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다 모였는데요. 브라이언님 출장 때문에 2주 정도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업무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고되고 힘든 것 같더라고요. 또 그 여자친구가 퇴사를 하고 한 달 좀 넘게 유럽 여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슴이 아픈 상태인데 그럼에도 열심히 살고 있고 혹시 이거 들으시나요, 여자친구분이? 맨날 그 링크를 달래요. 이거. 근데 이제 제가 링크까진 차마 못 주고 근데 그 저희 지지난 이제 안산편을 봤더라고요. 제가 아무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가 다 봤대요. 영상을? 네. 오. 그래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를. 이거 숨기려고 했었는데 걸렸구만. 아니, 그걸 떠나서 여자친구 멘트를 되게 애절하게 하시길래 듣는 걸 알고 일부러 하신 건가? 들었으면 의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궁금해 하더라고요. 뭘 하는 건지 매번. 그렇지, 밤에 맨날 모여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돈 안 되는 쓸데없는 거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난 2주 동안 팟캐스트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산베코님 편도 잘 들었고 그 지난 회차도 저희 공백을 못 느낄 만큼 다들 잘해주셨더라고요. 네. 지난 회차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나요? 테스트 해봐야지. 핫 이슈죠. 뭔가요, 그러니까 뭔가요? 제 분량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난주에 뭐였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 난 포카칩은 나올 줄 알았지. 근데 그건 기억나요. 스윙칩과 포카칩 얘긴데 이제 건어스님이 스윙칩을 좋아하시고 근데 저도 사실 포카칩을 좋아하긴 합니다. 역시 이건 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저도 포카칩을 좋아해요. 근본주의자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아니, 그 댓글에 그 수미칩을 좋아하신다는 댓글이 있었고. 수미칩은 또 뭐야? 수미칩 맛있죠. 좀 비싼 거. 맛있죠. 수미칩 맛있죠. 조금 비싼 예. 과자예요, 그것도? 예. 감자칩이에요. 파우치형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이준이 큰어머니 분이 고민할 시간에 한 개라도 더 먹어야 된다. 고민할 시간이 없다. 이거는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자의 예. 명언입니다, 정말.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위즈덤입니다, 위즈덤. 예. 예.
어쨌든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에 포카칩, 스윙칩 하나 더 드시라. 마구 그렇죠. 드시라. 계속 드시라. 네. 근데 어쨌든 먹는 얘기 그만하고 꼴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먹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자조적인가 싶은데 빨리 오늘 축구 얘기 너무 할 게 많아요. 빨리 축구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메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몇 개 다룰 사항이 좀 생겼죠. 먼저 코리아컵 일정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변경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최근 KFA 대한축구협회는 최적의 잔디 환경을 위한 교육 지책을 냈습니다. 경기 일정의 주된 이유는 26년 월드컵 아시안 지역 3차 예선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매치가 한국 축구 성지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 상암에서 예정이 되었으나 잔디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다. 잔디가 고르지 못하고 일부는 마른 상태로 또한 선수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이런 잔디를 가진 경기장을 한국 축구의 성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 네임태그부터 떼야 할 것 같고 이는 이미 경기와 모든 일정이 잡혀있던 코리아컵 예선전 수원 삼성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고요. 이 경기가 더욱더 특별했던 이유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인 빅버드에서 열리는 500번째 경기 기념 및 맞아요. 각종 이벤트들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수원 삼성 구단과 팬들에게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왜 항상 이런 불똥이 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평소와 다르게 주말에 열리기 때문에 또 빅버드 500번째 경기라서 많은 또 구단에서 준비를 하셨을 거고 또 일정을 비워두시고 이날 경기 가시려고 계획해두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평일보다는 이제 가기 쉬우니까. 근데 이거를 평일로 이렇게 옮겨버리니까 우리 같은 팬들은 또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걸 우리가 타격을 입어야 되는지 이 사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의 경기장이 국가대표팀에게 매번 이렇게 방을 내어주는 게 무슨 당연시 되는 것처럼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공놀이조차도 국내에서 운영을 하고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의 자국 리그이자 자국 컵에 대한 존중을 조금 더 표해줬으면 좋겠고, 미르 스타디움도 있고 고향에서 2차전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왜 항상 우리한테 이런 얼토당토한 일을 갑작스레 선처를 구하듯이 하는 게 너무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수원 팬들을 너그럽게 받아주기만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저는 웃깁니다. 네. 또 계속 한번 들어보죠. 뭐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 제시 링가드가 대단하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요? 평소에 잔디 문제는 항상 있었잖아요. 뭐 논두렁 그렇죠. 잔디다, 떡 잔디다, 페인트 칠을 했다. 그렇게 욕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링가드가 인스타 업로드 딱 하나 올리니까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네. 기사에 따르면 29일 경기를 위해서 33억을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비시즌 때 뭐 했는지 참 궁금하고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 보수로 인해서 미르에서 저희가 6개월을 보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대접을 한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강효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게 이제 단순히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이게 국내 축구고 아무리 프로축구 인기가 높아졌다 치만 그리고 피해받는 팀이 두 팀밖에 없어갖고 공론화가 잘 안 돼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화제가 더 돼야 될 일인데 이번 일정 변경으로 이제 수원은 정말 많은 피해를 봤는데요. 앞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홈에서의 500번째 경기가 주중에 치러지면서 여러 행사가 기획됐을 텐데 그것을 제대로 기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경기가 앞당겨지면서 전주 주말에 경기가 있는데 원래는 한 주 쉬고 주말 경기를 치르면 되는 거를 갑자기 또 땡겨져. 주중 경기로 컨디션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치르게 됐다는 것도 양 팀 모두가 손해가 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수원 팬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그 수원 팬들이 이 빅버드 개보수를 위해서 지난해 6개월이나 권호수님 말씀대로 용인으로 꾹 참았는데. 월세를 6개월 동안 살다 왔는데 그렇게 개보수한 경기장을 수원 팬이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바라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불편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면서 국가대표에게 양보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결국 이거는 리그 팬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국대 없이는 리그가 돌아갈 수 있어요. 음, 근데 국대는 리그가 없으면 존재가 어려워집니다. 뭐가 선호인지가 분명한 일인데 선호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풀뿌리에서 축구 저변이 넓어지길 바란다면서 협회 편의를 위해서 리그에 피해를 주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결국 축구협회라는 조직 자체가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구단도 이걸 기사 보고 알았다라고 해요. 이게 언제까지 찍어 누르는 거에 계속 우리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건지 협회를 좀 비난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국가대표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우 동의합니다. 네, 리그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인기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매번 초를 치는지 모르겠고요. 이거 하려고 정명규 사선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물론 압도적인 숫자로 뽑아준 사람들도 잘못이죠. 그래서 다들 좀 주제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파악. 네. 좋겠습니다. 네. 이 드러난 무능과 각종 비리에도 불구하고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4선 연임에 성공하며 축구팬들에게 아주 큰 실망을 안겨줬죠. 왜 정몽규가 4선이나 연임할 수 있는 조직이었는지가 이번 일을 통해서도 또 그대로 보여진다라고 봅니다. 대중들의 반응,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즐기는 축구팬들의 편의보다는 협회라는 조직이 가장 우선시되는 저들의 사고방식에 뭐 이제 실망은 끝났고 분노와 극노, 대노, 극대노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세미님이 잘 말해주셨는데 뭐 얼마 전 상황과 비슷한 문제로 그 남쪽에 있는 매수팀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중립경기장에서 치렀어요. 그거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치렀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잘 사용하면서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걸 이미 보여줬고 국가대표 경기도 한번 이미 벌써 치른 걸로 알고 있어요. 여자 국가대표 경기도 많이 치렀고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그것도 서울에서 미르로 오나 서울에서 빅버드로 오나 거리 비슷비슷한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일단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빅버드를 사용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으로 정했다라는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해서 했다는 월드컵 경기장이 필요했다는지 뭔지는 몰라도 만약에 지금 잔디가 문제라서 그렇잖아요. 그럼 국내 최고 잔디로 불리는 천안 경기장이 있는데 왜 천안으로 안 가고 잔디가 문제인데 수원으로 오는 건지 진짜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대한체육회장이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유명했던 이기흥 전 회장이 드디어 쫓겨나고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회장으로 바뀌었거든요. 맞죠. 예, 바뀌었죠. 예, 대한체육협회장이라서 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인준에 대한 권한을 대한체육협회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당선은 됐지만 인준하는지에 대해서 이 유승민 회장의 행보를 좀 지켜보고 우리도 대한체육회에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분노에 찬 이야기는 조금 반복이니까 잠깐 멈추고 좀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프로팀은 경기장을 직접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 때문인데요. 결국 지자체에게 이 경기장 운영에 관한 권한을 맡기고 우리는 대여해서 쓰는 수밖에 없죠. 뭐 대팍이나 이런 데 빼놓군요. 하지만 자치단체들도 지방자치단체들도 잔디 관리에 큰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결국 이거는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에서 잔디 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단체들과 협업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결국 구단을까지 합쳐서. 이번 잔디 논란에서도 경기장을 수소문하고 옮기고 그래서 남에게 피해주는 상황만 발생했지 이러한 잔디 문제를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발표는 없습니다. 결국 그냥 우리만 피해보고 마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원흉 중 하나인 FC 서울은 국대 경기만 안 치렀지 푹푹 파이는 그 논두렁 잔디 속에서도 계속 홈 경기를 치러야 돼요. 결국에는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1년에 4-5경기를 치르는 국대를 위해서 이렇게 프로팀이 희생하는 일은 없어져야 되고요. 잔디 문제도 빨리 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와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들이 협업해서 해결해야 되고 뭐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는 잼버리와 모 연예인 콘서트 등등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잔디가 나빠진 것도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예로 충남 아산의 이순신 스타디움은 축구만 전용으로 여는 경기장으로 쓰겠다라고 아산시에서 발표를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순신 축제 같은 경우도 이번엔 온양 온천역에서 열리거든요. 네, 그런 일을 좀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시도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4선이 되면서 85.7%까지 선거 득표율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거를 보면 약간 어쨌든 우리가 사퇴 요구를 했는데 다시 지지를 선언하고 이런 걸 선회하는 걸 보면은 한국 축구의 암흑기가 얼마나 더 이어질까라는 생각도 들고 고인물이 너무 바뀌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뭐 마지막으로 협회 또 몽규정께 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02년이 아닙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집 떠난 탕자가 돌아왔다고 하죠. 우리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의 유소년 팀인 메탄고에서 차근히 성장해오면서 준프로 계약까지 성공했던 고정현, 김성주 두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선수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 두 선수는 이번 2025 시즌을 앞두고 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수원에서 계속 장래를 꿈꾸고 성장해 나갈 거라고 모두가 기대를 했는데요. 그 기대를 저버리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먼저 고정현의 사례를 보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모 축구 전문 기자의 소식을 통해서 해외로의 이적을 추진 중이며 위약금을 지불하고 팀을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적을 추진하는 팀은 포르투갈의 명문팀 SC 브라가였다고 하고요. 하지만 포르투갈 리그 선수 등록 기간이 지나도 고종현의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고 자세한 내막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결국 이적에 실패했고 무적 신분이 되었습니다. 무적입니다. 인빌시브스가 아니라 언레지스트리드가 된 겁니다. 기록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무적. 김성주 역시 비슷한데요. 고종현과 마찬가지로 프로 계약을 거부하고 해외 이적을 추진했고 그 성지는 역시나 포르투갈에 그 아시아 선수를 많이 영입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포르티모넨스라는 그런 소식도 돌았어요. 그러나 결국엔 이적이 성사가 되지 않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변성환 감독과의 면담 후에 원래 소속이었던 수원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각자 또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선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사실 싫을 정도로 네, 화 많이 나셨죠. 네, 그런데 둘의 팀 합류를 알리는 SNS 게시물에 많은 팬분들이 질타와 격려를 남기셨는데요. 잘못을 저질렀지만 실력으로 보답해달라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팀 팬들은 사람들이 착하구나 싶었습니다. 네, 저는 그 몇 년 차이도 안 나는 삼배 전진우의 사례를 보았으면서도 저런 행위를 보인 이들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까 싶어요. 특히나 그 두 선수가 이제 저희가 팟캐스트를 통해서 수차례 말했던 그 에이전트의 한국식 이적을 추천했다라고 보이는 그런 사례인데 그것을 적어도 김성준 솔직히 밝혔는데 고종현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던 시기가 맞아. 길어졌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는 반성의 기본은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제대로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도 이걸 받아줘야 된다라는 게 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저 둘이 사용하는 지금 수원의 시설과 그에 대해 투입되는 자원들이 매우 아깝고요. 고정현 군에게는 팀 레전드들이 이어받았던 번호인 3번을 줬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구단의 행동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네, 해외로 이적할 만한 재능도 아니면서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부터가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수준이고 저 둘처럼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인간을 곁에 두었다가 제가 매우 불편한 일이 발생하는 경험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팀에 있는 이 상황이 매우 불편하고 우려스럽습니다. 그저 빠르게 팀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윤님과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런 강한 워딩을 쓰시는 거를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웬만하면 그 화합과 평화를 도모하지만 그 도를 넘은 인간 이하의 수준들에게는 강한 어조로 말하고 싶어 합니다. 네, 아주 또 화가 많이 나셨고 또 그 반성문이 솔직히 좀 그랬어요. 네. 미지근했어요. 그리고 그 커너스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최근에 젊은 나이에 해외를 나가는 선수들이 많아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에이전트의 농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에듀윌처럼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야 너도? 나도. 그거구나. 제가 사실 두 선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풀스토리를 방금 강윤님 말씀하시는 것 보고 알았는데 딱히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강윤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받아준 구단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맞아요. 예, 수원이 언제부터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을 받아주는 그런 쉘터가 됐는지 모르겠고요. 예, 양쪽 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아니 동기도 참여 안 해가지고 당장 쓸 수 있는 전력도 아닌데 뭐하러 돈 주면서 애들을 받아줘야 되는지. 네, 건어스님도 워딩이 굉장히 지금 세셔가지고 인생은 실전이다 땡땡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이언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인드를 품고 막 더욱더 어린 시절과 꿈을 그렇게 쉽사리 바꿀 수 있다는 게 그들은 메탄에서 도대체 먹고 자고 했는데 너무 경솔한 태도이지 않나. 또한 아주 놀랍고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프로 선수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태도이고 근본이란 전혀 안 보이는 선수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메탄에 꼬리 딱지표를 단 채로 이미 신뢰를 깼는데 어떠한 믿음을 우린 다시 주고 사랑을 해줘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다시금 신뢰를 아주 조금씩 한 톨씩이라도 쌓게끔 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뭐 패널분들 다 화가 좀 많이 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선수들에게 한마디씩 따끔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욕은 안 됩니다. 네. 이준이가 듣고 있기 때문에 아하. 네. 이준이 기다다.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뭐 아무 말도 안 하기엔 뭐 해갖고 그냥 짧게만 하면요. 팬들에게 진짜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딴 마음 먹지 말고 그냥 머리 받고 뛰었으면 나가라? 좋겠습니다. 나가라가 아니네요. 이왕 이렇게 남게 됐으니까 써먹을 때까지 열심히 써먹고 원하는 팀이 있으면 팔아야죠. 그래. 네. 현금 맞아. 또 굉장히 또 앙금 있는 뼈 있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이어서 계속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사건 사고 없었으면 좋겠고 팀의 분위기를 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축구 선수로서 응원하는데 팀에 해를 끼치지 않은 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도 되게 잘못한 게 한창 성장해야 되는 시기의 선수니까 부담감과 이런 어떤 불편한 감정을 가지면 더 안 됩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해도 성장할까 말까인데 결국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좀 먹은 거고 제가 좀 전에 이제 자기 객관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자신을 객체로 인지해서 스스로가 바라보는 자신과 주변에서 판단하는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자기 객관화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자기 스스로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려는 행동이나 선택에 있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종현 군과 김성주 군 선수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욕심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맛봤죠. 아직 어리다고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정도의 사람인 겁니다. 축구 선수의 실력적으로도 인간으로서도 그 정도인 거예요. 실력이 좋았으면 붙었겠죠? 포르투갈에? 그래서 기회는 다른 데서 잡고 보답도 다른 데서 하길 바랍니다. 어차피 동기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 둘은 전혀 전력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네. 그저 팀의 자원을 축내고 클럽하우스 밥을 먹고 있을 뿐이죠. 수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한시 바삐 뭐 어린 친구들이라니까 그만두라는 말 할 수 없고 새 팀을 찾아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네. 어쨌든 이 선수라고 하기 좀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두 분께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분노, 그러니까 저희같이 분노하시는 지금 팬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박승수 선수가 내년에 이런 사태를 잘 보고서 잘 이런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참 한 주 동안 저희 쉬지 말라고 아주 이슈거리 풍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앞으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부터 지난 경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일요일 목동에서 펼쳐진 서울 이랜드와 원정 경기에서 수원은 4대2로 패배, 경기 내용 면에서도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를 보신 패널분들의 소감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균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초반에 방심한 것과 운이 따른 이랜드의 선취골로 우리의 가드가 점차 내려갔고 결국 상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았기에 역으로 쳐맞았던 경기라고 느꼈습니다. 네, 아주 그 목동 현장에 있었던 브라이언님의 소감이었고요. 네, 우리만 만나면 이랜드가 강해지는 건지 이랜드만 만나면 우리가 약해지는 건지 이제는 좀 헷갈립니다. 중계를 통해서 경기를 볼 때도 그랬고 또 복귀를 위해 다시 경기를 보면서도 이게 참 어려웠던 것이 최종 스코어와는 다르게 경기 내용적으로는 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요. 결과에 비해서 경기는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는 말은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네네. 이랜드의 준비가 우리보다 훨씬 좋았고 그것을 굉장히 잘 수행해내면서 승점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경기일수록 잘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발 우리 코칭 스태프들이 잘 분석을 해서 반성이 되고 이것이 다음 경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한 줄 평을 준비할 때 변성환 감독이 좋아하는 명언을 그대로 돌려주려고 했었거든요. 네, 예, 누구나 마이크 타이슨.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맞기 전까지. 그 맞은 게 나인 줄 몰랐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경기를 한 3번 정도 돌려봤어요, 이번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 그래서 3번 정도 돌려보고 느낀 건 플랜대로 경기를 잘하고도 진 경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의외의 시각이네요. 예, 외국인 선수들의 개인 기량, 선수들의 집중력, 그리고 결정력까지 이 3가지가 승패를 갈랐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독님께서 하셨던 그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을 서울 이랜드에서 오지게 써먹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그대로. 그러니까 입이 방정이지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 참 돌려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라인업을 보면 저희가 예상한 대로 나왔었어요. 이기재 선수가 이제 퇴장 이슈 때문에 못 나왔으니까 이상민 선수가 나올 거라 예상을 했거든요. 그대로 나왔고 공격진은 일류첸코가 첫 선발로 나왔고요. 브루노 실바, 세라핌이 공격진을 이뤘죠. 골키퍼로는 김정훈 선수가 나왔는데 데뷔전이었습니다. 세컨 골리 김민준 선수가 경기 준비 중에 그 부상을 입어서 급하게 서드 골리가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날 선발진 활약상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데뷔전을 치른 김정훈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확실히 양영모 선수가 없을 때 그게 이제 김민준 선수든 김정훈이든 수비적으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비 리딩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콜 같은 거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재한 것도 있겠고요. 이거는 근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보고요. 네. 골키퍼의 능력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위치 선정이나 반사신경에 있어서는 김정훈 선수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비록 실점했지만 바로 앞에서 굴절되는 슈팅을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지켜만 보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잘 쌓아가면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끝나고 이제 커뮤니티들에서 선제 실점까지는 우리 분위기였다는 그 변성환 감독의 인터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는데요. 네네. 네, 선제 실점이 11분 만에 터져서 고작 10분 분위기 좋은 것으로 변명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반응이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경기를 이제 저도 한 3번, 4번은 본 것 같아요. 3번 보고 한 번 더 봤으니까 4번 봤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나니까 변성환 감독의 말이 이해는 갑니다. 이 전반 초반부터 우리가 매우 좋은 압박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이랜드가 그걸 잘 풀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지난 시즌 그 이랜드전 프리뷰를 하면서도 압박을 할 때 잘 헤어나질 못한다 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측면을 이용해서 빠른 공격을 한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압박을 했는데요. 그게 전반 8분 수원의 압박으로 노동건 골키퍼에게까지 백패스가 전달되고 노동건이 가운데로 가담한 에올레르에게 패스를 해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는 건데 수원이 전진 압박을 하면서 포워드들이 올라가니까 미드 포켓 지역이 비어서 그 지역을 이제 에올레르가 자꾸 내려와 주긴 하는데 그 내려오는 상황을 브루노 실바하고 이민혁이 굉장히 압박을 잘해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민혁이 골키퍼 1대 상을 맞아요. 이 득점이 성공을 했다면 가정이 뭐 필요 없는 결과가 나온 이야기지만 그래도 성공했다면 우리가 훨씬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장면이 좀 키포인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압박이 성공하는 장면이 바로 1분 뒤에 또 나와요. 사이드에서. 저는 이 부분이 득점의 여부와는 별개로 경기의 변곡점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랜드는 수원의 압박을 잘 풀어나가기 어렵다. 본인들의 빌드업으로는. 그것을 느낀 이후부터 후방 빌드업을 최소화하는, 간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롱킥이나 사이드로 전진하는 것으로 공격 방식을 바꿔요. 우리의 전방 압박을 의미 없게 만드는 시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 중의 대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우리가 초반 준비한 전략이 굉장히 좋았고 그거를 끝까지 잘 밀고 나갔지만 상대가 바로 대응하면서 플레이 방식을 바꿨는데 그 바꾼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반응을 못하면서 실점이 이어지는 어려운 전반을 보내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은 그 라인업을 봤을 때 확실히 양영모 선수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고요. 그 김정훈 선수에게는 죄송하지만 좀 악몽 같은 데뷔전을 치렀다. 맞아요. 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전에 여파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활약이 좀 아쉬웠고요. 수비에서는 한호강 선수와 레오 선수가 상대 공격수들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고 이상민 선수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이기재 선수의 빈자리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브루노 실바와 세라핌 선수의 활약이 아쉬웠는데요. 세라핌 선수는 많이 뛰긴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고 브루노 실바 선수는 좋은 찬스를 여러 차례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처럼 최주목 선수가 복귀를 했는데요. 이미 판세가 기운 상황에서 그리고 이랜드가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복귀전을 치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선발진 활약상, 그다음에 경기 흐름 이런 걸 얘기를 해봤는데 그 김정훈 선수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실책성 플레이도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제 기준으로는. 근데 그 경기를 볼 때는 제가 많이 부글부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기 중에 그 김정훈 선수 이렇게 와이드샷으로 잡아주는데 그 뭐랄까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못하겠더라고 이 신인 선수가. 그러니까 이 신인 선수를 좀 고참 선수들이 잘 끌고 가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거기에 또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박지민 선수에게 많이 벗던 그런 표정이었죠. 박지민 선수는 약간의 중고찬 신인? 뭐 그런 느낌이 있고 완전 생 신인이어서 좀 잘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 좀 어쨌거나 악몽 같은 데뷔전이었을 텐데 이게 자양분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축구로 돌아가서 감독님 인터뷰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실점 전까지 우리 페이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11분 만에 실점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실점부터 팀이 무너졌던 것 같은데 이 첫 실점 장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반 11분에 우리의 왼쪽에서 이랜드가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에울레르의 패스를 레오가 끊어내고 전방으로 패스한 것을 다시 박창환이 끊어내면서 소유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에울레르의 패스를 받은 박창환이 컨트롤 미스를 하면서 이민혁이 다시 볼을 탈취하는데요. 뒤에 박창환 선수를 의식해서인지 공간으로 뛰어가는 최영준 선수에게 애매하게 패스를 하면서 이탈러 선수에게 다시 볼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실점에서는. 그렇죠. 중앙을 거쳐 우리의 오른쪽에 위치한 배진유에게 볼이 연결됐고 배진유가 크로스한 볼이 공교롭게 박창환과 한호강을 지나면서 레오 선수의 몸에 맞게 됐고 또 맞은 볼이 박창환 선수 앞으로 흘러가면서 박창환 선수의 슛이 또 하필 레오 선수를 맞으면서 그대로 골로 연결됐습니다. 네, 첫 실점 장면도 그렇고 이날 유독 수비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포백 수비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팀 수비 조직 자체가 무너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특히나 세트피스에서는 계속 불안했고요. 무엇이 원인이었다 보시는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좀 길게 준비를 해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랜드 진영에서의 우리가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전방의 일류첸코와 강현묵이 센터백을 압박하지 않고 상대의 미드필더, 즉 박창환과 서재민을 향한 패스 길목을 막았는데요. 이랜드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할 때는 브루노 실바나 세라핌이 빠르게 압박을 가하면서 다시 볼을 센터백이나 골키퍼에게 향하게 했고 이때 빠르게 압박을 가하면서 상대로 하여금 롱킥을 유도하거나 급하게 패스하는 틈을 노렸었는데요.
아까 강윤님께서 말씀해주신 전반 8분에 나왔던 이민혁의 슛이 대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전반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근데 수비가 불안하다고 느꼈던 이유는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볼을 빼앗겼을 경우에 위험한 장면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런 장면이 왜 나왔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격을 할 때 5명이서 공격을 합니다. 네. 예, 전방에 3톱과 강현묵과 이민혁, 여기에 때에 따라서는 이상민이나 정동윤 선수가 올라가면서 전방에 6명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근데 상대는 기본적으로 5-4-1로 수비를 하거든요. 우리 공격수 5명이 대인마크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 앞에 상대 미드필더 4명이 더 위치해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볼을 전방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상대 뒷공간으로 공이 투입되는 것보다 상대의 앞뒤 샌드위치 수비에 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볼을 빼앗은 상대는 전방 5명에 측면 윙백까지 총 7명이 전방으로 달리게 되고 앞에서 상대의 역습을 대기하고 있던 미드필더, 특히나 최영준 선수죠. 파울로라도 상대의 역습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선수들이 카드를 많이 받았고요. 맞아요. 많이 나왔어요. 예. 두 번째는 이랜드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측면 수비수들의 아쉬운 위치 선정인데요. 에울레르가 위치한 우리의 왼쪽에서 이랜드가 공격을 시작할 경우 브루노 실바가 이랜드 기준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길을 막아주지 못하거나 깊게 내려와서 수비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숫자 싸움에서 밀리거나 마크맨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개인 기량이 좋은 이랜드 공격수들을 우리가 제대로 마크하지 못했고 위험한 장면을 계속 노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트피스는 상대가 준비를 잘한 것도 있고 좀 재수가 없었다고 해야 되죠. 아, 운이 없었다? 네, 두 번째 골도 사실 레오 선수가 제대로 클리어링하지 못하면서 일리첸코 맞은 볼이 이탈로 앞에 떨어졌거든요. 그 뒤에 김호규 선수가 한호광 선수를 스크린한 게 개인적으로 저는 파울로 보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맞아요. 그거 잡았어요. 완전 뒤에서. 그렇죠. 예,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장면인 것 같은데 예, 계속해 주시죠. 첫 번째 실점을 본다면 저희 센터백과 중원에 거리감이 있었고 거너스님 말대로 센터백이 너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 미들진이 프리한 상태로 크로스를 올리게끔 허용을 했어요. 이거는 포지션상으로 어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크로스가 한호강 선수의 대인 수비 및 클리어링 미스로 공이 뒤로 빠진 걸로 보였고 거기서 한호강 선수가 1차로 처리를 해줬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흐름 볼이 졸지에 레오 선수도 공이 잘 보이지 않았던 상태에서 갑자기 나의 뭐 무릎 정도에 맞고 클리어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볼이 또 레오의 굴절로 허용한 실점이 됐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좀 아쉽긴 하지만 한우강 선수가 클리어링을 해줬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근데 이 실점 자체가 운이 너무 좋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랜드 쪽에서. 그리고 두 번째 실점도 코너킥 클리어링 실책과 저는 김호규가 한우강을 그렇게 잡고 미는 거를 현장에서 너무 보였다? 똑똑히 보였고 모두가 실점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사람도 저거는 왜 파울이 아니냐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걸 왜 주심이 못 봤냐고 이거죠. 근데 바로 앞에서 봤어요.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었고 저는 심지어 더 멀리 있었는데 누구 한 명이 이렇게 잡고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다시 코너킥을 불리겠구나 아니면은 이거는 어떻게든 VAR을 보든 뭐 공격자 파울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걸 보고서도 골을 인정하고 진행시킨 주심이 이해가 안 됐고요. 분명 접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스크린이 전술이 되는 건가라는 거에서 의아를 했고 또한 저희가 이랜드 역습을 막아내는데 취약한 약점을 우리가 많이 보였어요. 그런 게 노출이 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살짝만 건들거나 항의만 해도 카드를 쉽게 내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우리가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과열이 됐었다고 봐요. 또한 뭐 역습과 공격 전개를 이랜드는 잘 살렸고 우리는 더욱 위협적인 결과와 실점으로 많이 맞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너무나 아쉬웠던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아쉬웠던 실점 장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기 이미 완패를 한 상황에서 큰 줄기를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상대였던 그 김도균 감독님이 그 수원 FC 시절부터 유독 수원에게 강했습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번에도 그걸 끊어내지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 이랜드 김도균 감독의 서울 이랜드랑은 전패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이. 그렇죠. 전패죠. 전패예요. 이번에도 못 끊어냈습니다. 지난 팟캐스트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김도균이라면 평소 하던 것보다 수원에 맞춰서 준비해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좀 대응이 부실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와의 경기 전까지 김도균 감독의 서울 이랜드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플레이를 했어요. 직전 두 경기를. 네네. 네, 지난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소 내려앉는 형태에서 측면을 활용한 빠른 역습을 시도했고 정교한 빌드업을 가져서 만들기보다는 외국인 선수들의 능력에 기대서 굉장히 직선적이고 빠르게 공격하는 팀입니다.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이런 스타일을 유지를 했는데요. 대신 그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스마르 선수의 공백과 그 다음에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는 수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3백으로 수비를 더 안정적으로 하는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이날 경기에서 이랜드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롱패스 시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초반에는 김호규 선수를 중심으로 뒤에서 만드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수원의 전방 압박에 의해 위험한 상황이 두 차례 만들어지자 이후부터는 지체 없이 롱킥을 시도합니다. 경기를 보셔서 사실 아시겠지만 수원이 상당히 높게 압박을 해서 노동건 골키퍼에게까지 공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동건은 수비수들에게 짧게 전달하기도 했지만 전반 8분에 앞서 말씀드렸던 실수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롱킥을 시도합니다. 이날 노동건 골키퍼가 기록한 롱킥은 총 9개예요. 이 9개는 팀 내 최다이고 이날 경기 양팀 통틀어서도 최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게 9개예요. 그러니까 꽤 정확하게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시도로 따지면 더 많아진데요. 총 22번의 롱킥을 시도를 했고 성공률이 40.9%였습니다. 꽤 정확한 롱킥을 날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성공한 게 9개니까요. 사실 22번을 해서 이번 시즌 아직 3경기밖에 안 치렀지만 노동건이 롱패스를 총 20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까지 해서 이는 14개 구단 전체 선수 중에 롱패스 횟수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꽤 많이 시도를 하고 그것도 꽤 많이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건의 롱패스를 또 이랜드는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수원을 높은 위치까지 수원의 성향을 파악해서 높은 위치까지 끌어들인 이후에 롱킥으로 그 압박을 넘기는 방식을 취한 거죠. 이때 이 롱킥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첫 경기였던 안산도 롱킥을 사용하는 방식은 취했지만 후방에 숫자를 많이 두고 후방 사이드에서 전방 중앙 쪽으로 올리면서 중앙에 혼자 있는 중앙 공격수가 롱킥을 받아내거나 헤딩 경합을 하더라도 이후 플레이가 잘 연결되지 않았는데요. 그에 비해 이랜드는 센터백들이 좌우 사이드로 보내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 공 아니면 골키퍼가 그 공을 최대한 소유하거나 경합할 수 있는 방식을 구성한 거죠. 그래서 그 세컨볼 싸움에서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3백을 구성한 김민규, 김호규, 곽윤호도 각각 3개, 2개, 3개의 롱킥을 성공했는데요. 연결이 되지 않아 시도한 것까지 하면 한 사람당 6번씩의 롱킥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골키퍼와 3백을 합치면 총 40회의 롱킥이 후방에서 시도가 된 거죠. 성공 횟수로만 따져도 17회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연결되지 않더라도 우리 선수들이 압박을 위해 나섰다가 다시 백코트를 하기 때문에 전방이 점점 헐거워지게 됩니다. 후방에서 길게 넘긴다면 압박을 유지하기보다는 우리도 내려서서 수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그러지를 않으니까 간격이 점점 넓어진 거죠. 넓어졌죠. 네. 그러면서 다시 미드필드에서 공간을 상대에게 내주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3경기를 치르면서 이랜드는 총 82개의 롱패스를 기록하면서 롱패스 횟수는 전체 8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롱패스를 적극 활용한 팀은 아닌데 골키퍼를 활용한 롱패스는 있었으나 팀 전체가 활용하진 않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대비해서 롱패스를 적극 활용하면서 압박을 벗겨내는 전술을 잘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대응하지 못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역시 도균이 형이 여우예요. 여우인데 우리는 그 여우한테 또 당한 겁니다. 왜 이렇게 고전한 겁니까? 일단 저는 운이 매우 없었다는 점을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요.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골과 두 번째 골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과정으로 실점을 합니다. 날아온 킥을 앞에서 커트가 안 되면서 뒤에 위치한 수비하려고 있던 선수를 맞고 운이 나쁘게 상대에게 굴러갔죠.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나오지 않게 사전에 제어하지 못한 것과
그다음에 상대가 굴러가는 상황에서 따라가지 못한 집중력을 탓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네. 저는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수비보다는 공격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더 운이 없었던 것은 그 두 골 다 우리 수비 선수에게 굴절되면서 더 맞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골도 레오한테 굴절을 냈고 두 번째 골도 잘 보시면 일류첸코한테 굴절이 돼서 아래로 맞아요. 깔리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이 김정은 선수가 첫 번째 골을 반응하는 속도를 봐서는 굴절이 되지 않았다면 선방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더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상황을 보고 억까 당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억까당했다. 저는 완전 개억까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지만 또 두 번째로는 운이 없던 거 별개로 수비 상황에서의 집중력 부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전방에서의 압박은 제 기준에서는 어쨌든 잘 준비해온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보여준 것을 토대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랜드가 풀어 나온 이후의 대처가 매우 아쉬울 뿐이에요. 그렇지만 수비 상황에서 안전하게 클리어링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세컨볼을 내준 것에 대해서는 매우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수원이 기록한 클리어링은 16회입니다. 그런데 이랜드가 기록한 클리어링은 44회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몰아쳤고 이랜드는 수비 집중력 있게 막아냈다는 거죠. 우리에 비해서. 그러네요. 예, 슈팅도 양팀 모두 다 12회씩, 그다음에 슛을 선수가 막는 블락도 12회씩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도 클리어링 숫자가 차이 난다는 것은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팩트네요. 네, 이런 집중력의 문제는 우리가 명확하게 콜을 해줄 리더가 부재한 것이 크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긴급한 상황에서 주변 선수의 콜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직접 공을 차본 분이라면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뒤에 옆에라고 표현해주면 그걸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양영모 선수가 이제 그런 점을 혼전 상황에서 잘 컨트롤해줬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재 상황에서 수비 라인에 명확한 리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것이 아쉽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에서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가 레너가 해줘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개선할 필요가 만약에 영음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변명 같겠지만 심판의 판정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판정 자체가 일관성이 부족하면서 이 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런 면도 있었죠. 네, 거의 비슷하게 반칙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6개 카드를 받았고 이랜드는 2개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불편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지만 제가 가장 어이없었던 장면은 앞서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대로 두 번째 실점 상황이었는데요. 중계에도 명확하게 잡혀요. 코너킥 상황에서 한호강이 이탈로를 마크를 합니다. 그리고 일류첸코에게 맞고 흘러나온 볼이 이탈로 앞쪽으로 흘러지고 이탈로가 그게 달려들 때 마크맨인 한호강도 같이 달려가려고 하지만 이랜드의 김호규와 한호강을 그냥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스크린 전략을 쓴다고 해도 농구에서 스크린을 저렇게 쓰면 무조건 공격자 반칙이에요. 몸싸움이 아니라 그냥 팔로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걸 심판은 코앞에서 보고도 골을 선언합니다. 명백한 수비 방해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것도 VR실에서는 또 확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상대가 골 넣도록 기회를 다 열어줘 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문 열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네. 우리가 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했어야 하는 점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겹치면서 대패하는 결과를 맞이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 이랜드가 뒤에서 만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게 안 되니까 전략을 바꿨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해주셨는데 그럼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 감독님의 플랜 A나 대응 전략 등 이런 벤치 싸움의 수싸움 이런 거 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기 준비도 잘 했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잘 했는데요. 우리는 찬스를 살리지 못했고 상대는 찬스를 잘 살렸습니다. 한줄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이가 승패를 갈랐고요. 전반전에는 공격이나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후반에는 그나마 전술 수정을 하면서 좀 괜찮아졌거든요. 물론 이게 우리가 전술 수정이 돼서 괜찮아진 건지 이랜드가 라인을 내리면서 수비 전술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져 보이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의 대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조금만 더 다듬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다듬어질지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좋습니다. 예, 강윤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임기응변의 아쉬움이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반복해서 말하지만 변성환 감독 인터뷰대로 초반 10분간은 밀어붙였고 상대가 거기에 반응을 했고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대응을 하지 못한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선수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랜드가 1, 2라운드는 4백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랑은 3백을 썼죠. 우리도 그 전까지 경기에서는 레오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정동윤이 안쪽으로 우측 풀백인 정동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측 센터백인 한호광이나 권한규가 와이드하게 벌려주고 이기재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변형 3백의 형태를 갖춰요. 그 빌드업 시에는. 근데 이번에는 이상민 선수가 들어와서 이상민 선수 때문인지 아니면 의도한 전술인지 그냥 4백 형태에서의 빌드업을 시도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전방에서 우리가 하던 숫자 싸움에서 밀리는 형태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이민혁 선수가 참 보물인 게 적재적소에서 링크 플레이를 잘해줘서 만들어는 갔죠. 근데 어쨌든 요 전술에서 선수들이 하던 게 아닌 걸 하니까 어색함이 분명히 전 느껴졌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랜드는 4-4-1 쓰다가 3백으로 바꿨는데도 전혀 어색함이 없이 잘 소화를 해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선수들이 전술 소화 능력의 차이도 분명히 있었다. 이것도 선수들도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선수들에게 그렇게 다양한 전술에 대한 소화 능력을 어쨌든 주입시키지 못한 코칭 스태프도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고. 네, 해야 된다. 그리고 저도 이제 건너스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인 것이 아직 시즌 초반이라 선수들의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개개인이 가진 특성을 플레이 특성이란 게 있잖아요. 이 선수는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선다, 왼쪽으로 돌아선다, 왼발로 먼저 터치를 한다 이런 거를 선수들끼리 많이 플레이를 하면서 알아가면 무의식적으로 그걸 맞춰서 줄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게 좀 안 되는 모습. 그런 상황에서 이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빈틈을 찌를 수 있는 이랜드와 같은 팀을 만나면 고전하게 됩니다. 그 빈틈을 찌를 수 없는 안산 정도의 팀을 만나면 우리가 압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본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반성하고 준비하는지가 앞으로 더 중요하고 지금의 팀에게는 시간이 조금만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 이랜드가 4백을 쓰다가 우리 대응으로 3백 나온 것에 대해서 선수들도 변성환 감독과 코칭 스태프도 많이 배우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대에 대한 맞춤 전략을 준비하는 코칭 스태프들의 준비 그리고 그 전략을 필드에서 실현해내는 선수들의 준비 두 가지 준비가 앞으로는 필요해 보인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는 반성을 안 하는 경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시즌 끝날 때까지 반성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브라이언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결과적으로 득점과 전술에 있어서 처참하게 패배했다고 보고요. 우리가 1등 할 거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질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좋은 선수가 있다 해서 정말 승격을 할 수 있나라는 속으로 의문이 품게 되더라고요. 단 3경기뿐이지만 그렇지만 작년에 이어서 연장선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욱더 수원을 맞춤으로 전술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맞춤으로 나온 김두균 감독이 결과를 잘 챙기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전반에 그렇게 당했다면 후반에는 조금 더 다르게 맞춰서 전략적으로 경기에 우리 수원이 임해야 됐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단지 그냥 라커룸 토크에서도 수원 삼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더욱 효과적인 무언가를 찾기에는 좀 고갈되어 보이고 단순히 우리가 축구를 잘한다는 거를 압도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프레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랜드 전반 보면 수비들의 실책과 팀 내 집중력 부족 뭐 그런 게 제일 크긴 했지만 전술적으로 확실히 우리가 읽힌 게 그게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공격적인 카드에서도 좀 다들 슛을 너무 아끼더라고요. 우리가 4대2로 지고 있는데 뭐 1대0이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도 있지만 계속 슈팅을 때리고 두드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슈팅을 아끼는 모습, 또 변칙적인 전술로 이해를 하거나 적응에 대처하는 것도 아쉬웠는데 이런 게 앞서서 뭐 발을 좀 맞춰 나가면은 나아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되 이런 거를 감독이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터치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더 이렇게
닿지 않으셨을까? 예. 근데 약간 그 네 번째 골을 먹히고 나서도 그냥 다섯 번째 골도 쉽게 먹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이제는. 그 경기장에서. 확 무너졌으니까. 그냥 뭐 4대2인데 5대2가 되든 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응원을 했고, 근데 4대2 나고 나서 변성환 감독님을 살짝 봤는데 좀 약간 멘탈이 나간 느낌? 분명히 나왔죠. 멘탈이 나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고, 팀 내 사기를 근데 자기가 그거를 너무 표출하면은 더 팀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자기도 그거를 유지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경기력으로 나오지 않게 뭐 앞으로 더 긴 시즌이니까 준비를 잘 해서 저희가 우승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냉정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 염기훈 감독 체제에서 그 추구했던 축구, 그러니까 주도하는 축구와 변성환 감독님도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철학만 봤을 때, 이 경기를 주도하고자 하는 그 철학은. 근데 우리가 상대에게 굉장히 맞춤 전략 당하고, 대응하기 쉬워하고, 이런 것까지도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2부 리그에서 우리의 이런 전술적인 철학이 안 통하는 거 아닌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즌에 준비한 우리의 이런 플랜 A를 빨리 수정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조금 더 심플하고 라인을 내려서 좀 더 역습, 실리 축구 뭐 이렇게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상대가 쉽게 대응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상대가 잘 대응했다는 잘 맞지만 대응한 거다. 그걸 쉽게 대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네네. 뉘앙스가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섣부른 전술의 변화는 전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서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하던 걸 그래도 계속 하겠다라는 말이 적어도 저에게는 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예 이 감독의 중심이 흔들리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신 김동균 감독이 보여준 것처럼 중요한 승부처나 상대적으로 강팀이라는 팀과의 경기를 앞두고는 일정 부분 맞춤 전략을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논의 말한 대로 e스포츠 경기를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작년에 한번 변성환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했던 것 같은데, e스포츠에 우틀 안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의 줄임말인데요. 오. 네, 경기 내에서 중공마 같은 건가? 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경기 내에서 실수를 해서 패했지 전략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우틀 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e스포츠 같은 경우는 똑같은 뱀픽을 반복하는 팀이 있어요. 난 강팀이고 경기 내에서 실수를 했지 이 전략 자체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우트라는 결국 이겨냈을 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면 그냥 아집일 뿐이에요. 변성환 감독은 청소년 대표 때부터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전술을 사용해 왔어요. 높은 라인, 좁은 간격, 전방 압박, 사이드를 활용한 빠른 공격 전개, 우리가 이렇게 줄줄 외울 수 있죠. 아시아 무대에서는 꽤 좋은 성적을 냈고 청소년 월드컵에 진출해서는 그렇게 오픈 플레이를 하다가 강팀들에게 경기를 다 내줬습니다. 연령별 대표팀 수준에선 변성환 감독 본인이 말한 대로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면서 배운 것이기에 다들 박수를 보냈죠. 하지만 프로 레벨에서는 같은 형태를 추구하다 실패하면 그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그 구단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프로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병원상환 감독이 수원이란 팀에서 시도하는 전술은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좋은 전술이라고 봐요. 아무래도 수원이 더 공격적인 팀이 돼야 되고 수원을 상대로 내려서는 팀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는 상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다른 방식으로 공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팀들 상대로는 분명히 맞춤의 전략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고수하려면 이겨냈어야 하지만 그것을 어쨌든 시즌 반과 새로운 시즌이 시작했어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의도는 유지를 하되 세부적인 전략이나 혹은 특정 팀 상대에서의 그 특정 경기에서만 맞춤 전술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격적으로 변 감독님이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 득점들이 변 감독님이 운영을 해서 만들어낸 득점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수비에서 너무 쉽게 골을 내주는 부분과 수비를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고 느꼈던 게 작년에 수원이 그나마 그 위치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저희가 수비가 좋았잖아요. 타 팀들보다 비록 우리가 맞아요. 수비가 좋았죠.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토너먼트 같은 플레이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지금은 긴 시즌을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의 토너먼트 느낌이고 스테이지 낙아웃처럼 그리고 팀 전체가 멘탈리티에 좀 많이 취약해 보이는 것도 있었고 미드필더 볼 배급도 너무 많이 안 됐죠. 그래서 저희가 2골을 넣긴 했는데 이 2골도 사실 넣은 게 저는 신기하게 보긴 했거든요. 약간 외국인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많이 의존하는 공격을 이어가지 않았나라고도 느꼈고 사실 일류첸코의 골도 거의 일류첸코가 혼자 만들어낸 득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계속해서 후반에는 그냥 중원에 내줄 데가 없어서 롱볼로 거의 롱볼 때려주는 플레이밖에 보질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전술의 세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조금 더 다듬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그쵸. 어쨌든 전방에 많은 위치를 두고 있는데 선수들이 상대도 그걸 알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해선 대비가 너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득점을 만들어내기에도 너무 도박적인 플레이였기 때문에 이런 U자식 빌드업에서 계속 이제 롱볼 플레잉이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커너스님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e스포츠 얘기하셨던 우트라는 어떻게 됐나요? 증명을 했나요? 그것이 작년 월드 챔피언 T1입니다. 오, 증명을 했네요. 인정. 예. 페이커. 그러면 우리도 증명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뼈 때리지 마시고요. 예. 작년에 수원이 최소 실점 팀이었는데요. 3라운드 만에 벌써 6실점을 했습니다. 전술의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약팀을 상대할 때는 저는 지금처럼 몰아치는 축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팀을 상대할 때는 이번 경기처럼 우리의 한 번의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기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수비가 강해야 우승할 수 있다. 맞죠. 예. 격언이죠. 아주 축구의 명언. 네. 그래서 좀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경기를 운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작년에 전남전을 승리하면서 변성환 감독이 자신의 철학을 버리고 오로지 승리만을 위해서 이날 경기를 준비했다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기억납니다.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모든 팀을 압도해야 한다. 압도적으로 우승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1대 0도 3점, 10대 0도 3점입니다. 이기면 장땡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 분 다 공통적인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우리도 전술 뭐랄까요? 전술 수정? 그러니까 유지를 하든 안 하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강팀을 만났을 때는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좀 귀결되는 것 같은데 그럼 추가적으로 감독님께서는 이미 이제 전술을 수정하지 않을 거다 이 틀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밝히신 상황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아직 감독님께서는 이 팀에서 결과로 보여주신 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즌 초 부진이라고 하기에는 작년부터 좋지 않은 흐름은 계속 이어왔고요. 팬들이 뭔가 기대하는 요소가 있다면 언제든지 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 초반 흐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아직 이른 이야기긴 하지만 보통 그 경질된 감독들이 그 팀과 그 동행이 끝날 때 나타나는 그 징후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멘탈이 나간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무리한 그런 전술을 쓴다든가 인터뷰에서도 약간 뭐 밑밥을 깐다든가 뭐 예를 들자면 우리는 작년 6위 팀이다 뭐 이런 발언도 하셨고요. 약간의 그런 병 감독님의 그런 모습도 비춰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이지만 앞으로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뭐 지금도 경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민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플레이오프 노리는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이 경질 이야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각자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비난으로 화살이 날라올지언정 적어도 올해까지는 저는 함께 동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네. 그래도 아직은 너무 단편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연패를 했지만 뭐 딛고 일어설 수도 있는 감독일지 아닐지 계속해서 패배만 안겨주게 될지 그런 감독일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 감독님이 온 뒤로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았거든요, 팀에. 그렇군요. 예. 구단 내부에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어준 것도 사실이고 이번 시즌 2연패를 좋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해서 당장 뭐 경질이다, 뭐 아니다, 이 사람은 물을 흐리는 것 같다라고 극단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도 그렇게 초래를 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보고 저희의 승격 가능성을 그냥 더욱 낮추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뭐, 보시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수원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던 겁니까? 참 가슴이 아프고요. 작년에 경기력이 좋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변성환 감독을 믿고 기다려줬던 이유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영입시장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었었고 초반이긴 하지만 기대와 다른 결과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실 텐데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경기가 매우 중요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당장 뭐 경제를 논하기엔 뭐 개인적으로도 이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물론 그렇죠. 예, 4월까지는 전남을 제외하면 한 수 아래라고 평가받는 팀들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들까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건너스님은 한 4월까지는 경기를 보고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놓지 않았으면 이 시점에 교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신가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봐야 될 시기다. 예, 접촉할 만한 감독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변성환 감독을 1년 내내 믿고 갔을 때 우승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플레이오프 진출도 할 수 있을지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저는 변성환 감독에게 새로운 감독을 찾을 시간을 주고 결정된다면 저는 결단을 피치 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 이 발언이 쉽게 나온 발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라죠. 바랍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함부로 얘기한 건 아니라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윤님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반 염기훈 감독도 4라운드까지 성적이 2승 2패였어요. 충남 아산과 안산에게 승리했고 승격 경쟁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랜드와 부산에게 패배했죠. 우리도 이번 주말 충남 아산을 이긴다면 작년과 똑같은 팀에게 승리하고 거의 똑같이 승격 경쟁팀에게 패배한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실패가 팬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지난 시즌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 22경기 중에서 13경기에서 선제 실점을 했고 변성환이 기록한 3패 모두 선제 실점 이후에 당한 패배예요. 올 시즌도 비록 생경기지만 2경기가 선제 실점을 했고 그 경기에서 모두 패배했고요. 시즌 초반 1승 2패 성적을 기록하고 하며 많은 그 기대를 했던 팬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했던 선제 실점이 많았던 부분을 아직 고치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패배한 부분까지도 여전했고요. 하지만 비판할 점은 비판하되 그 비판의 수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지난해 변성환 감독의 부임 과정에서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 것도 아니었고 변성환이라는 감독의 선임 이유가 분명해 보이지도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그런 스탠스를 갖고 계셨었죠. 네, 그렇지만 또 우리 감독으로 일단 부임이 확정된 이상 그가 보여주는 행동이 명확함이 있다면 지지를 이어가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고 그 스탠스도 지금 변함이 없는데요. 유지하고 계시죠. 네, 경기와 관련해서 또 팀 운영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건전하고 좋은 거지만 아직 시즌 초반이기에 지금부터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섣부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결과를 만들어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술의 의도가 더 분명해졌다라고도 느끼고 그래서 감독이 무엇을 추구하고 싶은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뭐 라인 높은 라인 전방 압박 이런 것들이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과 명분이 생기겠지만 아직은 이릅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르고 그것을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저는 아직은 시간을 갖고 팀과 감독을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브라이언님이나 강유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10월쯤 갔는데 우리 순위가 8위 좀 처져 있다. 그래도 시즌 끝까지 맡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전 뭐 무조건이죠. 좋습니다. 네.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작년 성남의 변경준이나 올해 맨유의 아모림을 보면 앞으로 올 사람에게 패전 처리를 맡기면 그 사람이 앞으로 나가기 어려워집니다. 아, 그러니까 다음 감독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죠. 거구나.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리버풀이 바뀔 때도 리버풀이 클럽이 마지막 시즌에서 성적이 어쨌든 결과를 못 내는 시즌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어쨌든 클럽과의 결별을 공고히 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감독을 모집하고 새 감독을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새 감독에게는 그 전에 시즌의 모든 것을 끝내놓고 새 시즌을 맡겼고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염기훈 경질 때도 염기훈 경질을 반대했던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이 시즌은 이 사람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새 시즌에 새 감독을 데리고 오는 게 낫다라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차라리 그 이미 끝났고 팬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시즌을 끌고 가는 것도 감독에게는 굉장히 고역일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 감독 입장에서는. 그리고 새 감독을 우리가 열어놓고 찾아볼 시간, 그 감독이 버티는 동안, 그리고 그 감독들에게 제의를 하고 우리가 감독을 결정할 시간을 이제 어쨌든 시즌을 실패로 끝내는 감독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되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지만 그 시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 감독으로 오롯이 가야 된다. 지난 시즌의 실패가 변성환의 실패일까요? 염기훈의 실패일까요? 어렵습니다. 둘 다죠, 둘 다. 애매하죠. 둘 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누군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즌을 오롯이 평가를 하려면 저는 그 사람으로 끝내놓고 평가를 하고 또 새로운 그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고요. 리버풀의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요. 그거는 감독이 클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만약에 클롭이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리버풀이 잘랐다 그럼 리버풀은 진짜 욕 먹어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의 예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지미스님이 10월 됐는데 8위면은 그때도 밀고 가야 되냐, 저는 그 전에 결정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예. 아까 말한 대로 4월 정도의 결과를 보고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월에 8이면요 이미 한 2달 전부터 징후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징후가 보였을 때 결단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새로운 감독이 와서 물론 이제 패전 처리를 하게 되다 하더라도 프리시즌을 준비하는 것과 미리 2-3달 전에 와서 안 좋은 마무리를 하더라도 이 팀에 적응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각도 네. 있을 수 있죠. 예. 반등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실패라고 그 구단이나 선수나 뭐 거의 팬들이 판단을 했다고 하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감독이 바뀌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감독이 왔으니 남은 시즌을 어쨌든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고 다가올 시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이렇게 기다려주지, 감독이 바뀌었는데 왜 똑같아? 감독이 바뀌었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어? 저는 그래서 그 성남의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그 변경준 감독이 온 다음에도 뭐 성남 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변경준 감독이 아마 무승으로 시즌을 마감했을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럼에도 그냥 올 시즌을 믿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성적도 좋아요. 2승 1무로 그러니까 저는 1위를 다투고 있어요. 보다 좋은데. 저는 오히려 그 사례가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강윤님이나 브라이언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그냥 선호는 이르면 이룰수록 좋다. 극단적인 결정일수록.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개인의 또 의견이니까요.
예, 뭐 정답이 좀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게 저희가 이 부분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어그로 끌자고 요거 뭐 팬들 갈라치게 하자고 이런 의견을 나눈 게 아니고 분명히 경질론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의견이 어떠한 근거로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 이런 의견을 각각 시각에서 좀 들어봤고요. 모두 팀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분명히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뭐 누가 맞다 이런 거는 뭐 정답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저희도 팟캐스트를 하면서 저희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디 다음 경기에서는 다시 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세 경기 또 잘하면 아시잖아요. 또 찬양하는 거. 실직할지도 모릅니다 또. 네, 저 건어스님 또 그 독설가 실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기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죄송한 마음이고요. 저희도 다음 경기 또 열심히 팀을 위해서 응원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또 감독님께서 혹시라도 듣고 계신다면 우리 팬들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경기는 이제 뒤로 보내고 바로 앞으로 다가오는 경기죠. 충남 아산전을 이야기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충남 아산이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요즘 충남 아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충남 아산이 작년에 3백을 사용하다가 작년 말인 우리와의 경기 한두 경기 전부터인지 우리와의 경기부터 4-3-3 혹은 4-2-3-1 같은 포백을 사용했는데요. 이번 시즌도 포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윤님께서 충남 아산의 전술이 김현석 감독이 아닌 배성재 코치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쵸? 그런 이야기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작년과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했다. 예. 다만 공격에서 작년에 미친 활약을 했던 주닝요가 포항으로, 미드필더에서는 황기욱이 군복무로, 수비에서는 강준혁 선수가 강원으로 이적을 했거든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아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은범의 센터백 파트너가 작년에는 최휴원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준영 선수가 나오고 있고요. 황기욱과 박세직이 있던 미드필더에는 손머니 선수와 이름이 진짜 손머니예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머니를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귀하 선수인가? 뭐지? 하여튼 손머니 선수와 김영남 선수가 나오는데, 김영남 선수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우리와의 안산전에서 벽 아래로 프리킥 골을 넣었던 안산 센터백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는데 이것도 좀 특이한 점이거든요.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인데 안산에서만. 그렇구나. 네. 어쨌거나 아직은 공수 양면에서 작년만큼의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좀 힘이 빠졌구나. 예. 이번 경기에서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남 회장님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러면 또 상대팀 또 저거 했다고 또 댓글 달리는 거 아닌지 몰라. 네? 그러면 그 손머니 선수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손 선물인 줄 알았는데 손머니네요. 선물 좋아하지 않나요? 선물로 받았다고 하던데. 아니 근데 진짜 이름이 그거예요? 나 처음 들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손선물. 손준호. 아예 모르고 있다. 아예 모르고 있었어? 나 이거 개그 친 건데 일부러? 나는 지금 계속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선물이라고 힌트를 줬는데도 몰라가지고. 오케이. 정말. 그 선수 얘기하는 거군요. 감 떨어졌다. 축구를 다시 배워야 되겠다, 처음부터. 리프팅부터 다시 배우고 올게요. 네. 제가 아주 그냥 큰 실수를 했어. 네. 그러면 충남 아산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누구라고 보세요? 네, 작년에 조닝요와 더불어 나름 괜찮은 활약을 했던 선수가 데니손 선수입니다. 네, 올해는 아직 공격 포인트가 없긴 하지만 작년에 17경기에서 7골을 넣었던 선수고요.
또 작년에 전남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김종민 선수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선수도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 선수 꼽아주셨고요. 강윤님은 우리 누구 조심해야 되는지. 충남 아산이 이번 시즌을 앞두고 대니손이라고요. 한글 표명명이 대닐손이 아니라 대니손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선수들을 전부 교체했어요. 근데 아직 외국인 선수들이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는지 데니손을 제외하고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경기 천안과의 경기에서 아담 선수가 이름이 아담이에요. 이분은 어디 가고? 다른 분이구나. 사이버 가수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감들이 뭐 저랑 똑같네요. 네. 어쨌든 아담 선수가 교체로 투입되긴 했으나 그닥인 모습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담 그닥.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시즌째 충남 아산에서 활약하고 있는 데니손 선수를 주목하게 되는데 이 선수가 좌우 측면이 다 가능하고 개인 기량을 활용한 돌파에도 능하지만 득점력은 좀 아쉬운 편입니다. 선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즌 주포였던 준영료의 이적으로 인해서 그 전남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김종민을 또 영입을 했지만 이 선수도 아직 1득점에 그치고 있어요. 미드필드에서도 이제 청주에서 우리 상대로 골 넣었던 김정현 선수나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중국에서 선물 받고 넘어온 손머시기가 손 벌리기 좋아하는 손머시기가 잘하고는 있지만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아산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는 득점력에서 아쉬운 우리 팀에게 현재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신송훈 골키퍼가 가장 위협적이지 않을까. 역발상. 오히려. 네, 그래서 쉽지 않네. 0대0을 만들어진다면 신송훈 때문이지 않을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영대형 되면 또 파이어 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네. 그 신송훈이 지난 시즌에 36경기에서 10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했어요. 참고로 양용모가 기록한 클린시트는 8개입니다. 클린시트 1위 김다솔은 11개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폼이었죠. 이번 시즌도 그 폼이 여전하고, 현재 4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이 골키퍼 치고는 크지 않은 딱 180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도 좋고, 뛰어난 반사신경으로 상대의 많은 찬스들을 무위로 돌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송훈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 선수들의 세밀한 슈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슈팅 집중해서 때려야 될 것 같네요. 이거 들어보니까. 네. 그런 것 같고. 그 브라이언님의 충남 아산 픽 누굽니까? 저는 공미의 김종석이랑 김종현인가요? 김정현? 어린 선수인데 김정현 선수. 김정현. 이 선수도 잘한다고 하고 김종석 선수도 김포에 있다가 이제 작년이랑 올해 있는데 저는 윙어로 뛰고 있는 강민규 선수를 뽑고 싶어요. 이 선수가 98년생인데 피지컬이 엄청 좋대요. 85에 80kg인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에 8골 7도움을 하고 코리아컵 포함. 잘했네. 그리고 23시즌 아산에서도 6득점 1도움. 그러니까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스탯이 계속 오르네. 네, 그리고 이제 작년 시즌 초반에 이 선수가 굉장히 잘 이끌어줬어요. 네. 득점왕 경쟁에도 대여설 것까지는 같이 가다가 이제 나중에 탈락을 하지만 같이 올라왔던 선수. 그래서 이 선수가 키도 크고 피지컬도 좋은데 스피드도 좋아서 또 오프 더 볼에서 침투까지 날카로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역습 당하고 수비할 때 있어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선수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강민규 선수가 조금 눈에 보이고 있는데 잘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강민규 선수 이름만 들어도 강해 보이네요. 강씨라서 그런가? 오늘 상당히 다들 감들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새벽 1시입니다. 네. 네, 어쨌든 경계해야 된 선수가 들어보니까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준비 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팀 상황으로 좀 돌아가서 굉장히 어수선할 것 같거든요. 이기재 선수도 이번 경기까지는 퇴장 때문에 결장을 하고요. 레오 선수도 부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영모 복귀 이야기도 아직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은근히 지금 시즌 초반 우리 팀의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충남 아산의 경기를 보면 여기도 롱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손준호, 김정현 등의 킥력이 좋아서 이것을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측면을 향한 롱킥을 자주 시도하고 측면에서 다시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리는 패턴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3라운드까지 충남 아산은 롱패스 128개를 성공하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롱패스를 기록하고 있고 또 23개의 크로스를 연결하면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크로스 횟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란드와의 경기에서도 우리가 이런 패턴은 비슷한 패턴에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지만 이랜드보다는 조금은 이 디테일에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남 아산도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방 압박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번 시즌 가장 낮은 전력으로 예상되는 화성FC와의 경기에서도 활동량을 앞세운 화성의 전방 압박에 매우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센터백에서 중앙 미드필더에게 연결된 뒤 중앙 미드필더에서 좌우 측면으로 롱킥을 보내는 방식이 어떤 패턴화되어 있는데요. 이때 볼을 받는 미드필더에게 압박을 받으면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매우 불안해지고 골키퍼에게 다시 공이 전달되는 상황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좀 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좌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는 건데요. 충남 아산은 공격 시에 왼쪽 풀백이 높게 전진해서 플레이를 합니다. 전진한 왼쪽 풀백의 뒷공간을 잘 커버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왼쪽, 상대의 오른쪽 역습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어떤 경기에서는 다 그랬고 특히 화성과 천안과의 경기에서는 그 왼쪽에서 계속 뚫리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이 좌측 풀백으로 출전하고 있는 김승호 선수와 김주성 선수 모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문제라기보다는 풀백을 사용하는 전술의 문제로 보이거든요. 2라운드까지는 김승호 선수가 좌측 풀백으로 나왔고 3라운드에서는 김승호 선수가 좌측 윙어, 김주성 선수가 좌측 풀백으로 나왔는데도 똑같이 왼쪽에서 측면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작년에 충남 아산 경기를 많이 연구하려고 봤는데 현재 공복무를 위해서 K4 남양주 FC로 떠난 황기욱의 부재로 보여요. 이런 시즌에 작년에는 황기욱이 중앙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오가면서 활약을 했는데 같이 센터백을 보던 이은범이 커버를 하고 황기욱이 중앙에서 위치를 잡아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올해는 똑같이 이은범이 좌측면 커버를 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만큼 중앙 수비에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3백을 쓰다가 4백을 쓰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랜드의 경기에서는 좀 아쉬웠지만 저돌적인 돌파가 가능한 세라핌이 이번 경기에서 좀 활약을 해줘야 되지 않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 테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충남 아산도 우리처럼 이순신 종합 운동장의 잔디 교체 작업으로 인해서 원정 경기를 다니고 있어요. 오히려 여기는 원정 4연전이에요. 우리는 3연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전 지쳐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심적으로도. 2라운드, 3라운드 천안 경기, 화성 경기에서도 다 후반에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후반 30분 이후에요. 그래서 이 점도 우리가 노려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브라이언님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뭐 단순하겠지만 제일 중요하고 지금 많이 금이 가 있는 게 수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비를 우선시하고 수비를 강하게 보강하는 게 그러니까 뒷문을 더 단단하게 해야 된다. 네, 그쵸. 네. 수비를 더욱더 강하게 보강하는 게 우선이 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직전 경기에 4실점, 또 그전 경기엔 또 2실점을 한 게 어느 정도 우리한테는 리스크이자 금이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수비 5자리 중에 주전 3명이 못 나오는 경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골키퍼까지 포함을 했을 그렇죠. 때는. 포함해서 5명. 그중 2명인 레오와 양용모의 복귀 시점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수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레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라인업을 견고하게 짜내서 훈련을 통해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좀 더 중요시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라인업을 한번 예상해 볼 건데 권한규 선수에게 만회의 기회가 빨리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라인업 한번 예상해 볼까요? 저는 일단 키퍼 자리에는 이 경기까지는 그래도 김정훈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뭐 김민준 선수가 괜찮다면 나오겠지만 일단은 키퍼는 그렇고 우측에 정동윤 선수, 그 우측 백에는 한우광 선수, 그 레프트 센터백에 권한규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권한규 선수가 복귀를 할 것 같고 좌측 풀백은 장석환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장석환 선수가 나올 것 같고 중원의 투볼란치는 홍원진, 이민혁을 생각하고 있고요. 최우주 선수가 빠졌네요. 네, 빠졌는데 지난 경기에도 폼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2경기 연속 옐로 카드를 받은 것 때문에 조금 더 홍원진 선수를 먼저 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원볼의 위에 공격은 메짤러 강현묵 선수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방에는 세라핌 일류첸코, 브루노 실바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한번 라인업 예상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파격적인 라인업을 들고 왔는데요.
오호. 기대됩니다. 네. 네. 골키퍼는 아마 또 김정은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포백에는 왼쪽부터 최지묵, 한호광, 고정현, 정동윤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고종현. 네. 파격적이네요, 진짜. 이거는 아니다. 이 이유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권한규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조윤성 선수를 예측했었거든요. 근데 조윤성 네, 선수가 부상 중이죠. 예, 네. 부상이라고 해서 안 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변성환 감독의 성격상 실수한 선수를 바로 기용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쵸. 계속 예, 안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몇 경기째 자체 징계를 줬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보낼 사람이 고정현밖에 없어요. 한우광이랑. 백동규는 아예 그 명단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던데. 선수 명단 시즌 명단에 예, 명단 등록이 안 돼 있다 돼 있던데. 어. 하여튼 뭐 그렇고요. 미드필더는 동일하게 최영준, 이민혁, 강현목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공격에서 왼쪽부터 브루노 실바, 일류첸코 그리고 파울리뇨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파? 네, 우파. 우파올리뇨? 네. 네. 좌파가 좋은데. 왜냐면 그 우파. 세라핌 선수가 괜찮긴 했는데 저는 뭔가 이 파괴적인 모습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예, 파울리뇨 선수가 복귀했기 때문에 파울리뇨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 파울리뉴를 썼었는데 어쨌든 변성환 감독은 전반에 세라핌을 쓸 것 같아요. 근데 이랜드전을 봤을 때는 세라핌이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파울리뉴가 들어오고 너무 경기력이 바뀐 것처럼 파울리뉴 효과가 크긴 했는데 전반에는 세라핌을 먼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그 방금 든 생각인데 그 레오 선수가 못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격진의 공격에다가 예, 판타스틱 4. 좋은데. 용병 4명 다. 예, 강현목 대신에 파울리뇨가 공미로. 저도 그 생각은 그리고 해봤어요. 김정훈 선수가 22세 이하 자원이 되기 때문에 오. 그러네요.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러게요. 한호강, 백동규가 나오고 최지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면 U22를 따로 이상민이나 뭐 김주찬 선수가 안 나와도 되니까. 고정현 선수가 안 해도 되니까. 예, 저는 고정현이 고정현을 U21을 U22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랬는데 안 그래도 되겠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베스트. 그래서 누굴 나가는데 어쩌라는 지금 이해가 안 건지 되는데 하나는 얻어 걸리겠지. 파울리뉴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강윤님의 베스트 라인업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그 권한규 선수가 경고 누적에 의한 퇴장이기 때문에 규정상 이랜드전에서 명단 제외됐고 출전 정지가 끝났습니다. 레오 선수마저 부상인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윤성 선수는 안면 부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길어질 것 같고 그렇다면 센터백으로 가용한 자원이 한호강, 권한규, 뭐 작년 생각하면 장석환, 백동규까지 있겠죠. 근데 뭐 이제 이거는 썰이지만 백동규 선수가 감독의 플랜에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돌아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백동규 선수가 정말 깜짝 선발이 되지 않는 한 아마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권한규와 한호강의 조합으로 센터백 조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골키퍼는 양용무 선수의 상태가 중요한데 작년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양용무 선수가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도 벤치 시작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양용무가 복귀인데도 불구하고 박지민 선수가 한 경기 더 뛰었어요. 그래서 뭐 홈 경기에 복귀한다는 예상이 있었지만 어려울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지난 경기에 김민주 선수가 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고 이경준 선수까지도 부상당해서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현재 가용 가능한 골키퍼가 한 명입니다. 김정은 선수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이 훈련이 큰일 나겠네요. 네, 훈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걱정일 정도예요. 아마 골키퍼 코치님이 해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선수가 한 번 더 골문을 지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술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랜드전 이상민 선수의 활약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수 양면에서. 그래서 교체 투입된 최진목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최진목 선수의 선발을 예상합니다. 수비 라인은 왼쪽보다 최진목, 한호강, 권한규, 정동윤이 그대로 지킬 것 같고 네네. 미드필더도 그대로 최영준, 이민혁, 강현묵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2세 이하 규정을 김정은 선수가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브루노 실바, 일류첸코, 세라핌의 추천을 예상합니다. 부세라핌이 또 나올 거고 이 세라핌이 아까 말한 대로 직선적인 플레이로 충남 아산의 왼쪽을 좀 흔들어주길 깨부셔야 바랍니다. 된다. 네, 그리고 이제 후반에 파울리뉴가 교체 투입돼서 득점을 한 번 더 노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베스트 라인업, 선발 라인업까지 예상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권한규 선수가 좀 여론이 안 좋은데 뭐 결승 헤더골을 딱 넣어줘서 우리 우리 쪽에 와가지고 세레머니로 만세 세레머니를 하면 용서 가능합니까? 아니, 손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그 곽대장이 옛날에 그 헤드포스트 홀리다이버. 슬라이딩, 다이빙. 헤드포스트 슬라이딩 세레머니 한 것처럼 골 넣고 그런 세레머니 하면 되게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승골이라면 그런 뭐 모습이- 네. 뭘 해도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 한번 나왔으면 자살골만 아니면 되죠, 뭐. 웃기잖아요, 생각이. 네, 그래서 골 넣고 저기 어, 도계자 박아야지. 죄송했습니다. 스이마생 데시타 하면서 도계자 딱 받고. 하고 만세 막 호호. 좋은데? 호호. 좋은데? 전 여기 말을 얹지 않겠습니다. 한번 그 유쾌한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권한규 선수 반드시 그 이제 3일절에 있었던 그 경기에 대한 만회하는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 김정우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한 경기 또 치렀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선후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말 안 들으면 야 절로 가 이런 거 하시고, 예? 콜 플레이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끝나고가 그럼 무섭겠네요. 아이 그거 있어요. 에이. 그런 꼰대들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 축구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경기 결과도 예측해봤으면 하는데 저희 요즘 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래도 수원 팬이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이 기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선수들이 못한 거니까요. 네. 수원 잘합시다. 네. 각자 결과 예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도저히 질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근데 불안한데. 예, 이긴다고 예측해도 지고 비긴다고 예측해도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2대1로 진다는 데 걸겠습니다. 역배를 예. 진다고 하면 이기겠지. 맨날 틀리니까. 예. 2대1로 패배를 예, 진다 했는데 지면 이제 뭐에 거실 건가요? 역적이지 뭐. 이럼 또 이거 아니, 네. 건호스님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네. 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2대1로 만약에 지잖아요? 그러면 네. 건호스님보다 변성환 감독에 대한 비토가 더 심해져서 건호스님이 예측한 건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야. 경기장에 못 갈 뿐이죠. 패배 요정이 누구였죠? 올 시즌 저입니다. 직관 100%입니다. 100%. 좋습니다. 네. 브라이언님의 경기 결과 예측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집으로 돌아왔는데 더 이상의 연패나 저조한 경기력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목표 1등이기 때문에 그 순위에 걸맞게 홈에서 신승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볍게 2대0 승리 생각합니다. 혹시 골은 누가 넣나요? 이런 거 진짜 어려운데 한번 맞춰보세요. 일류첸코가 하나 넣고 강현묵이 또 하나 넣을 것 같습니다. 인류와 강영. 인류와 브루노 실바 하겠습니다. 브루노 실바 터질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해줬으면 해서요. 브루노 실바 해줘. 네. 2대0 예상해 주셨고요. 마지막 예측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측할 때마다 매번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선제골만 넣는다면 또 제 골. 네, 다득점이 가능해 보인다. 이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제골만 하면 다득점이 가능하게 한데 제발 이번엔 좀 선제골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매번 틀리면서도 예측할 때는 항상 다득점이 가능해 보이는 저의 이 수원 사랑이 좀 괴롭습니다. 그래도 3대0 선제골 넣고 다득점 예상합니다. 네. 2대1 패배, 2대0 승리, 3대0 승리 이렇게 각각 예측해 주셨습니다. 무승부는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이렇게 예측해 주셨고요. 좀 불안한 마음은 있어요. 지금 경기 벌써 2층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N석은 거의 이제 매진됐고 그 징크스 아닌 징크스인데 요런 경기 홈에서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건어스님은 틀리셨으면 좋겠고 틀리라고 하는 겁니다. 네, 대승적 차원에서 하신 거니까요. 네.
반드시 승리를 좀 안겨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충남 아산전 프리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즌 초반임에도 좀 팀의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같은 동료들에게, 팬분들에게, 우리 패널분들께서 좋은 이야기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씩 해주시고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고 만회해야 할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만회의 시발점이 이번 충남 아산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패배들로 인해서 좌절감은 있지만 좌절보다는 기대로, 비판보다는 지지로 팀의 뒤를 밀어줘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고 기다리면 우리 수원이 그 응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릎을 꿇었던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김성모 화백의 만화 대털 2.0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우리가 지금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을 거라 믿습니다. 다시 나갈 수원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 높여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동에서 우리가 네 골을 먹혔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목소리를 냈거든요. 계속해서. 그때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항상 변함없는 지지를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팟캐스트를 듣고 보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홈에서 첫 승리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홈에서의 첫 승리. 네, 홈에서의 첫 승리. 이번 시즌 3경기는 아직 우리들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간극이 좁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점은 인천도 성남에게 일격을 당했거든요.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팀 중에 이랜드만 아직 무패인데요. 이랜드도 조만간 질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4월까지는 한 수 아래 팀들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의 목표인 우승도 저는 가능하리라 생각을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오늘까지만 하시고 다가올 충남 아산전 설레면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반 어려웠던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여름부터 떠나 있었던 우리들의 홈, 축구의 집, 빅보드로 돌아옵니다. 너무나 기대했던 순간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경기를 통해 여러분들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팀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린 감독님이나 선수들 개인을 응원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팀의 승전을 위해 함께 싸운다는 생각으로 가는 것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빅보드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밤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레는 시즌 첫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관 가시는 모든 분들 승리 맛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홈 개막전을 맞아 이미 많은 동료분들이 빅버드를 찾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2층 좌석도 연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정말 소란스러운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벌써 설렙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같이 기대를 품고 경기장에서 만나시죠.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비록 참여하지 못하지만 홈에서 첫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면 샘리 탓. 하지만 드라곤이 출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야? 군. 몰라? 뭐야 이거? 이것도 감들. 모르는구나. 감독이 감히. 김성모의 명대사를 모르다니. 꺼요? 가서 네? 꺼요? 녹음 꺼요? 총체적 난국이구만.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합이 안 맞아. 이렇게 합이 안 맞아. 끝.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나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